최근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FTX를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을 아예 없애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금융 투자 과세를 도입하려는 정당을 내후년 총선에서 아예 패배시켜버리자,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 투자자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지난주 상승폭이 워낙 커서일까요? 오늘은 아쉽게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증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번 주에는 브렉각 해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돼 있는데 예. 10월 CPI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것이 증시 흐름에 많은 영향을 주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오늘도 10월 CPI 관련해서 페드 인사들이 밀러와 예. 브레이너 인사 간에 서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래서 밀러 이사는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페드 파월 의장의 입장을 동조한 데 반해서 통화 정책에 주무하는 사람이 브레이너 부의장이거든요. 부의장은 금리 인사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시장의 변동성을 좋다. 브레이너 이사가 얘기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밀러가 얘기할 때는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10월 CPI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것은 파월 의장의 후폭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페드 인사들이 서로 엇갈리고 10월 CPI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시장은 페드 인사들의 발언에 이렇게 무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인플레 전망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드만삭스 인플레 전망치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가 근원 CPI가 지금 5%대인데요. 내년에는 2.9%대로 절반 정도 떨어지겠다 하는 예. 이런 쪽이 나오면서 페드워처 같은 페드의 그 패스워처 같은 이런 데서 보면 12월 달에도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오늘은 0.5%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장 막판에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는 다우존스가 0.6% 떨어졌습니다. 예.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시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한 8포인트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시각인데요. 사실 CPI 발표 이후에 지금 홍익 것도 지적했습니다는 원년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조정폭으로 보면 오히려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다시 비관적 시각이 나왔습니다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측면에서 CNN의 FTI 지수가 66 정도로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단계는 이제 탐욕 단계인데요. 예.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선호 심리가 여전히 팽배하다 하는 측면에서 연말 장세에 대해서 낙관적 시각이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워낙 많이 올라가 있는 데는 차익 실현이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사실 어느 정도 자기 목표선에 돌아가면 차익 좀 실현해달라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예. 차원의 해석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FTX 사태가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시죠. 비트코인이 $10,000까지 추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 이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10,000 얘기 나왔습니다는 작년 이맘때 예. 10월 11일, 11월 10일에서 14일 정도에 비트코인이 홍역가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69,000까지 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정확히 기억하시는데요. 우리 마감 지수를 보면 한 $66,000, 지금 장중에는 $69,000 이렇게 예.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격 변수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지금 $16,000입니다. 16,000달러입니다. 결국 이게 제로로 가지는 않지만 $16,000는 1년 전에 지금 홍역커 말씀하신 데 $69,000에서 사실 $16,000 한 건 폭락, 프레시 크래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프레시 크래시 이런 수준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가 무슨 놈의 밸류가 있느냐. 우리가 보면 투자할 때 보면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높냐 낮아 가지고 퍼라든가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밸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도 FTX 사건을 해서 미 의회에서는 이거 없애버리자 하는 논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밸류가 얘기가 나왔는데요. 가치. 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무슨 놈의 가치가 있느냐 한 점이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시청자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밸류가 있느냐, 지금 가격이 높느냐 낮느냐 많이 따지게 투자의 정석입니다는 시청자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무슨 놈의 밸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참 도지코인이 많이 갈 때는 20분 만에 개그림 그려가지고 쭉 넣으면 가격이 폭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17세기의 장미 튤립 사건과 동일하고 오히려 더 그보다 심하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 1년 전 대비해서 69,000에서 16,000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저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해서 곤욕을 받는 사람들이 크게 4사람이 있는데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51만 달러 간다 하는 사람이 캐시우드입니다. 예, 그렇죠. 아주 뭐 완전 창피 수준이죠. 그다음에 시리뱅크 같은 경우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31만 달러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16,000달러대입니다. 완전히 수보죠, 기관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든가 더즈코인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리고 손정입니다. 소프트뱅크. 이 사람들의 수익은 지금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더 떨어지는 관계에서 사실상 4분기에 이렇게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얼마큼 됐을까 하는 측면에 벌써부터 관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 손정이 지금 상태에서 많은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4분기 내년 1월에 그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요. 4분기에 테슬라의 실적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이고 지금 손정이는 한때 한국에서 투자의 신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마이다스 손이라 하는데요. 지금 국제사에서는 굉장히 나쁜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저버리는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욕심 때문에 마지막 비트코인 그 다음에 가상화폐 잡고 있다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 FTX 사태를 2008년 리먼 사태로 비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우리가 한번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예. 지난번에 CS 사태로 제1의 리만 사태로 이렇게 얘기한 게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 FTX 사건을 제2의 리만 사태다 얘기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그렇게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반 전에 증시 붕괴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비관론을 얘기했던 CS 사건. 이거 지금 제2의 리만 사태보다는 뭐 찻잔 속에 뭡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스 내부의 문제로 그쳤죠. 예. 그래서 우리가 더이스뱅크 도이스파 상태 이 방송을 통해서는 CS 사태가 일베 비관론자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이렇게 리먼 사태보다는 사실 그 더이스뱅크의 리보 조작의 신뢰 사건이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은 제2의 그 리먼 사태보다는 제2의 더이스뱅크 사태로 해서 스위스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CS가 지금 스위스의 제2의 은행인데요. 이거보다 좀 많이 추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 달 반 후에 FTX 사건이 됐는데요. 이 사건 터지자마자 물론 상징적으로 세계 제2, 제3의 거래소라는 얘기는 있긴 합니다는 예. 제2의 리먼 사태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제2의 리먼 사태가 될 만큼 지금 이 문제에서 나중에 점검하겠습니다는 국제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이 서머스 교수도 FTX 사건은 제2의 앨런 사태가 될 것이다 하는 이 측면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의 앨런 사태는 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부 사람이 이 FTX 사태를 금융위기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렇게 가상화폐가 세계 GDP의 1% 내뿐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금리위기로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금융시장을 한번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FTX 사태 터지고 나서 미국의 금융시장 비교적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얼마나 잘 버티고 있습니까? 거의 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그 외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FTX 사태로 해서 들어갔던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 사실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예. 지금 차익 실현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은 바로 FTX 사태로 인해서 제2의 리먼 사태보다는 거기에 들어갔던 자금이 그것도 위험 자산이거든요. 초위험 자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자금들이 지금 증시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말에 대해서 장세를 기대를 높이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는 사기 사건이다. 우리가 코인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기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먼 사태보다는 뭐 앨런 사태, 사기 사건에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 사기 사건, 이게 혹시 시대 사기 사건으로 번질 수 있겠습니까? 시대 사기 사건으로 보죠. 지금 미국에서는 시대 사기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바로 지금 의회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중간선거 끝난 지 얼마 됐습니까? 예. 아직 자리 의석수라든가 뭔가에서 이게 자리 배치라든가 이런 거 하는 시점에서도 미 의회에서도 FTX 사태가 지금 한 이슈로 떠오르던 것도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시대 사기 사건이니까 선의 피해자를 보호해줘야죠. 근데 선의 피해자가 보호될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시대 사기 사건이라는 말레이시아 스칸들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석유 담보는 이게 총리가 이런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 대상으로 총리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총리가 당시에 나잡이라는 총리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총리가 이렇게 뒷받침하고 여기에 뭐냐 주관사가 골드만삭스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뭐냐 딜로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게 부를 때이죠. 홍익카가 만약에 펀드를 조성한다면 이게 누가 투자했느냐 요게 쫙 이렇게 해야지 일반 사람들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불을 뗀다는 표현을 쓰려는데요. 이게 불을 뗀 사람들이 저 보십시오. 디카프리노 아시죠? 예, 영화에서 유명한. 예. 그다음에 미란다 커 세계적 모델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페리스 힐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갈 수밖에 없고 국내 보험사라든가 이런 데서 국내 보험사도 거기 많이 투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게 사기 사건으로 나왔습니다. 자금을 받았느냐? 보통 이런 사건이 됐을 때 합법적인 자금들은 자기 책임 원칙이지만 불법 자금은 소멸되는 겁니다.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올해 들어서 루나라든가 테라 사건 이렇게 있었습니다는 여기에 손실 피해 누가 정부에서 보장합니까? 규범도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뭐냐? 사회적으로 투기에 이렇게 투자했던 사람들 밸류가 없는데 왜 투자하느냐?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왜 투자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기 사건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러한 사기 사건에 자기 책임, 자기 원칙이 지키는 상태에서 관련된 사람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기결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국의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가 여기에 말레이시아의 스캔들 사건에 한 10억 달러 정도, 10억 달러면 굉장히 많거든요. 1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투자했는데 거의 대선 충당으로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 충당으로 해서 국내 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선 충당을 쌓는 그래서 보험사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런 사건으로 종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배터리 사건을 인해서 거기에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악의적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하지 않는 거고요. 선의적인 피해자들도 지금 뭐냐 거기에 투자자 안전장치가 없는 과정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손실이 돼야 된다. 저 사기 사건을 치른 그 CEO가 누굽니까? 이름도 좀 적었는데요. 그 사람도 뭐 고사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 타전 사람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형국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도권에 있지 않다 보니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 같습니다.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다 없애버리자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예. 사실 그 FTX 사태로 인해서 미 의회에서는 없애버리자 차제. 왜 그럴까? 지금 비트코인이 2009년에 사토키에서 나왔습니다는 지금까지 순기능이 있었을까? 특히 코인적인 측면에서 화폐적인 순기능이 있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을 보면 굉장히 투자자들을 울리는 이런 행위들이 사기 사건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2017년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죠. 대폭 등가, 대폭락 한 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뭐냐 이 과정에서 24시간 그 캐갔다고 해서 좀비 청소년이 많았지 않습니까? 결국 대폭락에 해서 사회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뭐냐 무슨 건무식계 뭐 그 천재다 하는 사람이 천재입니까? 이렇게 울려가지고 지금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러라든가 여기에 또 뭐냐 또 사기 사건이 또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한국은 뭐냐 국격이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런 투자자들의 그런 사건 사람에 의해서 한국의 국경이 지금 뭐냐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이 올해 9월 달에 블랙데이를 하고 있습니다는 바로 2019년 9월 달에 영국의 비트코인 헤지 펀드가 95% 저기 나왔습니다. 다운로드 로스 그렇죠. 완전히 영국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국제금융시 위상을 떨어졌던 영국의 국경을 떨어졌던 대표적 사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는 미국에서 FTX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걸 계기로 해서 자 그동안 비트코인 가상화폐 화폐로서 기능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 시각이 됐습니다는 지금까지 뭐냐면 전부 숨기는 것보다는 악기능만 연출됐다. 이제는 극한 상황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미 의회가 나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된다. 그동안 SEC도 그렇고 사실 미국의 학자들과 오락가락했는데요. 지금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페드가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문제를 내년에 도입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법 다이카타마 시각에서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뒤늦게 발행을 해서 도입하지만 민간 사이드의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죽여야 센트럴 뱅크 디지털, GT 디지털 달러가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예,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지금은 뭐냐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이분법 시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죽이자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미 의회도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의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뭐 합니까? 이게 뭐냐? 세계에서 2017년 비트코인 한국에서 세계 거래라는 게 21%, 이 조그만 나라에서 21%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뭐냐? 5월 달에 테러란 거 루나 사태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죠. 딴 데 하십니까? 이때 하셔야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는 임계 상황에 도달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산업적인 유틸리티 기능, 블록체인과 같은 요것만 빼고 예. 코인으로서 기능은 완전히 폐지시키자 하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제는 뭐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는 이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 FTX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후년 총선에서 아예 패배를 시켜버리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뒤쪽에 우리 정영국 PD께서 나는 공매도가 싫어요. 저게 이제 있는데요. 한국투자자협회 이제 버스입니다. 노란 버스 예. 아시죠? 이 공매도 폐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지금은 금투세를 도입하는 문제에 반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금투협이 2020년에 결정됐죠. 예. 2020년에 결정돼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서 원래 예정일을 본다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새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국힘 입장에서는 더 유예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민주당 입장은 그대로 강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측면이 급선회하는 쪽으로 유예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아직도 강경파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완전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벤치마크 대상 국가인 미국과 한번 잘 비교해 보면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한국은 이렇게 차익에 대한 예. 과세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22%, 이렇게 3억 이상일 때는 27.2%인데요. 미국은 기간 기준입니다. 단기라든가 장기 나오는데요. 자, 단기에서도 손실 이원제도가 해서 손실이 나오면 이원제에서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장단기로 나누지만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한국은 세금 징수가 목적이지만 증시가 어떻든 간에 증시가
자금 시장을 조달하든 국민들의 건전한 재테크 수단, 이게 자본시장의 본래 기능인데 예, 그렇죠. 한국의 저 금투세는 다른 기능도 있겠지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게 초점이 맞춘 데 반해서 미국의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 하는 측면에서 건전한 재테크의 수단, 그다음에 기업이 구매에 맞는 직접적인 자금 조달 시장으로서 육성하겠다 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투협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입장을 대변한다면 저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란이 없겠습니다는 세금 징수 쪽의 목적이니까 증시 붕괴시키는 거냐? 그러면 국민들의 재테크는 어디서 있는 거냐? 그리고 자본시장의 기업들의 자금은 뭐냐? 여전히 은행에 담보를 집어넣어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식 방식으로 했다면 이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 문제 때문에 세금 징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의도 자체는 선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목적이 어긋난다면 이게 좋게만 바라볼 수 없겠죠.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하면 증시가 무너질 거란 이 비관론도 확산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하드 이상과 소프트 이상, 또 소프트 이상의 내부에서 금융시장 효율성을 한번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는 하드웨어 측면, 뭐 국민 전체 GDP, 무역 규모, 시가총액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 10위입니다. 경제 대국이죠. 예. 근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부정부패라든가 금융시장의 효율성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하드웨어 위상 대비해서는 가장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앵커로 얘기하면 예. 이렇게 홍앵커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아주 핸섬한 이렇게 해서 어제 첫 예, 방송을 이렇게 갔는데요. 어제 회장님께서 여자친구가 있느냐? 까지 이제 물어보실 정도로 이렇게 예, 아주 감사합니다. 선남이십니다는. 그러나 죄송한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선남이지만 지능이 그렇게 개발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스매치가 되죠. 예. 근데 얼굴 표정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을 위해서. 그만큼은 우리가 소프트 위상 대비해서 우리가 하드 위상이 떨어진다. 특히 금융시장은 우리가 후진하고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비건단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환위기, 각종 위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위기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나왔습니다는 실제로 위기가 된 게 언제입니까? 1997년 외환위기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많은 위기설이 터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 여기 공매도라든가 외국인의 놀이터가 상태에서 한국이 뭐냐? 딱 금투세 도입하면 한국이 자기의 증시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대부분 다 미국이라든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가면 달러 수요 되죠? 달러 수요 뭐냐? 환율이 폭등하죠? 환율 폭등하면 외환위기가 발생하죠. 지금 가뜩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자, 법률이 뭐냐? 예고가 됐다 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 관계없이 도입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법률도 사회법입니다. 법률은 국민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법률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정당의 목적이 국민들이 뽑아서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젊은이라든가 MZ 세대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에 대고 지금 코인 투자도 맡기죠. 임대차 보호해서 보여주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집 사가지고 저렇게 하죠. 이런 상태에서 주가마저 저기 금투세 도입해서 하면 코인 떨어져. 임대차에서 주택 떨어져. 자, 그래서 주식 떨어져. 어디 가려는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 법률은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을 꼭 양당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정당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금투세를 예정한 대로 도입은 해야 되지만 이게 도입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각도에서 미국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도입했던 국가가 아마 대만입니다. 1989년에 도입했습니다. 이때 우리와 비슷한 취지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과세 형평의 원칙상 도입했습니다. 근데 대만도 어쩌나 한 달 만에 40%가 폭락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만 정부가 손을 들어서 백기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도 자, 이 우리와 비슷한 식으로 금투세 도입했습니다는 자산부 부분의 부동산의 거품 붕괴가 맞물려서 60%가 폭락했습니다. 백기 들었습니다. 백기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임대차 아시죠? 임대차 보호 3법. 예. 서민들을 보호하겠다. 근데 서민들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지금 뭐냐 서민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금투세, 부자 감세다. 뭐 이런 식당에서 부자를 가혹한다. 1% 부과한다. 근데 99%가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2024년에 왜 저렇게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 이렇게 증권사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까? 이거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 그러면 국민 전체가 지금 주식 투자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 물론 주식에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1,700만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2인 가구, 3인 가구 하면 주식과 관련된 가구 수가 표수가 3천만 표가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자 국민의힘은 유예한다. 왜 유예하겠습니까? 총선에서 떨어지죠. 예정대로면.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2024년에 우리가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이건 뭐냐면 유예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변하는데 아직도 강경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셔서 법도 국민을 위하는 겁니다. 금뜻의 기본적인 목적인 금융시장은 자본을 조달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뭐가 목적이고 뭐가 수단인지 이걸 좀 분명히 해서 입장을 좀 정리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 도입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도입 시기를 정해야 된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